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M 크릭 세미나, 오늘은 베이지안 통계학 주제로 안동대학교 장은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사, 석사, 박사 모두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에 오랫동안 계셨고요. 박사후 연구원은 또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연구하셨고요. 현재는 지금 안동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정보통계학과 부교수로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네트워크 메타 분석 중에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게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좋은 강의 미리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장은진입니다. 오늘 베이지안 통계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에 베이지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연구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안에 대한 이론 연구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임상 연구 분야에서도 베이지안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지금까지 접하신 통계 방법론은 전통적 통계학 범주에 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보통 전통적 통계학을 트래디셔널 또는 클래시컬 또는 프리퀀티스트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학에서 통계적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즉 통계적 추론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심이 있는 어떤 값을 추측하는, 추정하는 또는 가설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계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통계학 추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많이 접해보셨던 전통적 통계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이지안 통계학입니다. 전통적 통계학을 프리퀀티스트 통계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확률의 개념이나 또는 통계적 추론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빈도로서 설명을 하는 통계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 통계학은 프리퀀티스트 통계학 또는 빈도론자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이지안 통계학은 통계적 추론을 접근하는 방법이 전통적 통계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통적 통계학의 몇 가지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개념인데요.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대상 전체의 모집단을 전체를 조사를 할 수가 있다면 조사된 모집단 전체를 정리 요약해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집단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이 표본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모집단에 대한 결정이나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단 또는 표본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하는 통계학을 우리는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르고요.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예측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는 통계학을 우리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특성을 우리는 모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만약에 평균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모평균 또는 모분산 또는 모비율을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모평균에 대응하는 표본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모분산에 대응하는 표본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표본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된 표본 평균 또는 표본 분산 또는 표본 비율,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통계량의 개념은 표본 자료에서 계산된 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상수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에서 모수는 unknown constant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통계량은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즉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통계량은 상수가 아니라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경우에 모집단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될 것이고요. 유병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표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모집단에서 관심이 있는 당뇨병 유병률을 모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표본에서 계산된 당뇨병 환자의 비율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개념이었었고요. 전통적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은 모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추정은 또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 추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심 있는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점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신뢰 구간이 구간 추정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설 검정은 내가 세운 연구 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통계적 의사결정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계학에서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구분이 되고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통계적 추론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통적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이용해서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그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된 통계량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량을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량에다가 데이터를 대입해서 얻은 관측값을 우리는 estimate 추정값 또는 추정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논문을 보시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estimator, 어떠한 경우에는 estimate라고 일단은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추정량과 추정값은 이렇게 정의 자체에서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통계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통적 통계학에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는 unknown constan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모비율 또는 모평균 또는 모분산, 모표준 편차와 같은 형태의 모수가 있을 수 있고요.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표본 비율 또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은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추정량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 비율은 모수인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비율은 모비율의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추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이 나온 경우에 이 표본 평균 값은 estimate, 즉 추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 통계학에서 이렇게 추정량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을 한 후에 이 추정량의 프리시즌 정확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표준 오차를 같이 나타내죠. 예, 스탠다드 에러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간 추정 개념입니다. 구간 추정은 모수가 어떤 구간 내에 있다는 형식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신뢰도를 고려한 추정 방법으로서 신뢰 구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confidence interval로 해서 보통 CI로 줄여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신뢰 구간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해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95% 신뢰 구간은 어떤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 95%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신뢰 구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 통계학은 빈도를 기본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통계학입니다. 따라서 확률이나 이런 통계적 추론을 가정을 빈도로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개념도 확률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하나 추출을 해서 그 표본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면, 즉 신뢰 구간이 10에서 20 사이로 주어진다면 이 신뢰 구간은 참값이 여기서 모수는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모수 뮤는 이렇게 정해진 상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나면 신뢰 구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뢰 구간은 이 참값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신뢰 구간은 표본 추출을 무수히 많이 반복했을 때 만들어지는 구간들 중에서 95% 정도는 모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이 10에서 20 사이로 제시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95% 신뢰 구간이 10에서 20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신뢰 구간을 풀어서 관심 있는 모수가 10과 20 사이일 확률이 95%다라고 확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통적 통계학에서 가설 검정은 표본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고 대립가설과 상반되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이 가설 검정은 표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설 검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기무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우리는 제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설검정 과정에서는 이렇게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가설검정 과정에서 생기는 이 오류를 가능한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동시에 줄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중에서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한계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제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해둔 상태에서, 즉 이 제1종 오류의 최대값을 정해준 상태에서 제2종 오류를 최소화가 되도록 가설 검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기무가설을 맞다라고 할 확률을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할 확률을 우리는 1 빼기 제2종 오류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 빼기 제2종 오류인 1 빼기 베타는 우리가 보통 검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검정력은 대립가설이 맞을 때 대립가설을 맞다라고 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설 검정 과정에서 우리는 제1종 오류의 최대값을 정하고 제2종 오류를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설 검정을 해야 하는데, 제2종 오류를 최소화시켜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1 빼기 베타인 검정력을 최대화시켜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가설 검정은 제1종 오류의 최대값인 유의 수준을 정하고 검정력을 최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 통계학에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검정 통계학의 관측값의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하는데요. 기각력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p-밸류 유의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p-밸류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그 주어진 표본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여기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서의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p-밸류를 계산을 했을 경우에 p-밸류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 p-밸류와 유의 수준을 비교를 해서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요. p-밸류보다 유의 수준이 안녕하세요. 네, 네.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크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도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실 때 가설 검정의 결과를 p-밸류로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p-밸류로 제시하지 않고 점추적량과 함께 신뢰 구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그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p-밸류 대신에 신뢰 구간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무가설이 오츠비가 1이라는 기무가설이 있고요. 대립가설이 오츠비가 1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대립가설의 오츠비가 1이 아니다와 같이, 즉
OGB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OGB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같이 대립가설이 1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가설을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측 검정의 가설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OGB의 95% 신뢰 구간이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의 값인 1을 포함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기무가설을 지지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OGB에 대한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유의수준 5%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가설 검정은 p-밸류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도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통계적 추론 방법이었었고요. 지금부터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통계적 추론 방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를 unknown constant, 미지의 상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즉 모수에 대해서 모수는 과거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견해 등을 통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수에 대한 정보를 분포로서 표현이 가능한 확률 변수, 즉 변하는 값이라고 모수를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우리는 표본에서 주어진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통계적 추론을 했습니다. 즉 추정을 하고 가설 검정을 했었는데요.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모수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사전 정보도 이용을 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전 정보는 과거의 경험 또는 전문가의 견해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 정보로 고려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 주어진 자료와 사전 정보를 베이즈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해서 사후 분포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이 사후 분포를 이용을 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베이즈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베이지안 추론의 근간이 되는 사후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베이즈 정리는 사전 확률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구성하는 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연구에서 베이즈 정리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이 진단검사에서 베이즈 정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보통 진단검사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을 해서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베이즈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진단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 즉 양성 예측도라는 것을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즈 정리에 대한 활용 예로서 진단검사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전통적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관점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들인 경우에 넷째가 아들일 확률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넷째가 아들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들 또는 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넷째가 아들일 확률은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0.5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들이라는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하면 넷째가 아들일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넷째가 아들일 확률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5분의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 사용하지만 베이지안 통계학은
사전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서 통계적 추론을 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먼저 모수에 대한 사전 분포를 결정을 하고 데이터와 사전 분포를 이용해서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모수의 추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전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추론을 하는 것이지만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전 정보와 이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후 분포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는 관심 있는 모수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게 베이지안 통계학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의 분포는 동일한데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요. 사전 분포가 이렇게 첫 번째 그림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와 사전 분포를 결합한 사후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전 분포의 모양에 따라서 사후 분포가 달라지고 사후 분포를 이용한 통계적 추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분포의 모양에 따라서 결국은 사후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고 통계적 추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사전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사전 분포와 객관적 사전 분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관적 사전 분포는 과거 경험이나 사전 지식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으로 그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포를 우리가 주관적 사전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객관적 사전 분포는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에 무정보적 사전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객관적 사전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그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전 분포를 이러한 형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한 형태로 두면은 그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분포가 이렇게 플랫한 형태로 주어지면은 이 사전 분포는 이 사후 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후 분포는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대부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정보적 사전 분포는 사후 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객관적 사전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객관적 사전 분포 중에서 무정보적 사전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후 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는 베이지안 방법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베이지안 방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전 분포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와 이 모수, 관심 있는 모수, 여기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변하는 값,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전 분포와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곱하기 형태로 결합을 해서 사후 분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 산식을 통해서 사후 분포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관심이 있는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윈벅스나 R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베이지안 방법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 분포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후 분포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된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점 추정입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은 우리가 계산한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계산된 사후 분포에서 평균을 계산을 해서 우리는 점추정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사후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후 분포의 중앙값 또는 사후 분포의 최빈값도 우리가 점추정 값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후 분포를 계산을 했더니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처럼 뭔가 대칭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점추정 값으로서 사후 평균을 사용을 하고요. 사후 분포를 계산했더니 치우친 형태의 분포 모양을 띠는 경우에는 사후 중앙값을 점추정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추정입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구간 추정 방법으로서 신용 구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신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뢰 구간을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신용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레더블 인터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구간 추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와 사전 분포를 통합해서 사후 분포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들어진 사후 분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후 분포에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후 분포의 히스토그램에서 2.5 분위수와 97.5 분위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는 95% 신용 구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이 사후 분포는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들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고 이 모수들의 95%가 들어가 있는 구간을 계산한 게 95% 신용 구간이기 때문에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신용 구간은 이 모수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 구간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 구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신뢰 구간은 확률로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신용 구간은 예를 들면 사망률의 95% 신용 구간이 0.05에서 0.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사망률이 0.05에서 0.1 사이일 확률이 95%다라고 확률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 구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가설 검증하는 방법도 전통적 통계학과 다릅니다. 더 이상 p-밸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자, 관심이 있는 가설이 주어지면 자,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은 세타 이꼴 세타 제로, 대립가설은 세타 이꼴 세타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P 세타 제로는 세타가 세타 제로가 될 확률을 나타내고 P 세타 원은 세타가 세타 원일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자료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즉 사후 분포를 계산했을 경우에 세타 제로가 될 확률과 세타 원이 될 확률을 두 개 비교합니다. 따라서
세타 1이 될 확률이 더 크다면은 기무가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타 제로가 될 확률이 더 크다면 기무가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타 1이 될 확률이 더 크다면 대립가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가설 검정은 관심 가설에 대한 사후 확률이 큰 가설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베이지 인자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사후 확률뿐만이 아니라 사전 확률도 고려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이지 인자를 계산을 하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후 분포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분자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립가설을 만족할 확률과 기무가설을 만족할 확률의 비가 베이지 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베이지 인자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이 대립가설을 만족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베이지 인자가 클 경우에는 이 세타 제로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베이지 인자가 작다라는 이야기는 이 분모 부분에 있는 세타 1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지 인자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임상 연구에서는 베이지 인자까지 계산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심 가설에 대한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가설 검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새로운 치료법과 기존 치료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결과 변수가 사망입니다. 따라서 사망에 대한 오츠비가 1보다 작으면은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 사망을 줄인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설은 오츠비가 1보다 작다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대립가설을 오츠비가 1보다 작다라고 두고 가설 검정을 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해서 유의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설 검정을 했다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사후 분포를 이용을 해서 사후 분포에서 오츠비가 1보다 작을 확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츠비가 1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해서 90%면은 오츠비가 1보다 작은 확률이 90%다 또는 60%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률로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의 가설 검정은 관심 있는 모수가 특정 영역에 속할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전통적 통계학에서는 우리는 관심 있는 가설을 대립가설, 상반되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에서의 가설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만 주어지는데요. 여기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가설을 여러 개를 동시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설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각 가설이 만족할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통계학에 비해서 가설 검정 방법을 확률 개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후 확률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은 베이지안 방법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때 베이지안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MCMC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MCMC 방법에 의해서 생성되는 사후 분포에서 오츠비가 1보다 작은 비율로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베이지안 계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베이지안 방법에서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분포와 사전 분포를
곱하기를 해서 적분을 여러 번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MCMC 방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MCMC 방법은 마콥 연쇄로부터 난수를 발생해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오츠비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오츠비에 대한 초기값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 사후 분포에 의해서 이 오츠비를 계속 난수를 발생시켜서 사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관심 있는 오츠비를 반복해서 얻어줍니다.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을 적용한 그 논문들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사후 분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MCMC 방법을 사용을 했고 반복을 10,000번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기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5,000번은 그 번인, 즉 5,000번의 난수는 삭제를 하고 제외를 하고 나머지 5,000개의 난수를 이용을 해서 사후 분포를 추정했다라는 식의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이 들어간 이유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후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CMC 방법에 의해서 이제 사후 분포를 추정하게 되고 우리가 이 베이지안 계산을 할 때는 윈벅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R에서 이 윈벅스 프로그램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R 패키지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윈벅스의 사용법은 모르더라도 R을 이용을 해서도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고 이 윈벅스나 R에서는 이 우리가 사후 분포 계산하는 과정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사전 분포만 설정해주고 데이터만 입력해주면은 자동적으로 MCMC 방법을 통해서 사후 분포를 추정을 해주고 해당하는 사후 분포에서 사후 평균이나 사후 중앙값 또는 신용 구간 또는 그 가설 검정에 필요한 확률값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방법의 장점은 이제 사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사전 정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통계적 추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이지안 방법에서는 사후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모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값이 포함될 확률 구간을 신용 구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관심 있는 가설이 참일 사후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이지안 방법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방법들이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는 대표본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학 방법을 적용을 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없다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방법에서는 대표본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작은 경우에도 정확한 추론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층적 모형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인 용어로서는 주위로부터 정보를 빌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Q&A 과정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따라서 이런 그 계층적 모형을 사용을 하면 베이지안 방법에서는 분석의 정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객관적 사전 분포 중에서 무정보적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은 사전 분포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안 방법은 이렇게
그 대표본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론의 결과를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무정보적 사전 분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이지안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방법의 단점으로는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전 분포의 그 형태에 따라서 사후 분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통계 추론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전 분포를 고려해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분포의 계산이 복잡하지만 최근에는 패키지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사후 분포의 계산이 어려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윈벅스 또는 R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세스나 스테타로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차이점을 요약해 둔 테이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이블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안 통계학은 최근 들어서 임상 연구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그 모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또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계층적 모형을 사용을 해서 주위로부터 좀 정보를 빌려오고 싶은 경우, 또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 임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서 메타 분석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메타 분석을 하는데 내가 현재 선정한 연구가 RCT 연구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코호트 연구가 있는 경우에 코호트 연구와 RCT 연구는 메타 분석으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코호트 연구의 메타 분석의 결과를 사전 정보로 고려를 해서 베이지안 메타 분석이라는 걸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메타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이 예를 들어서 5개, 10개 굉장히 작은 경우에 전통적 메타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 과정을 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메타 분석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메타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메타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고정 효과 모형, 랜덤 효과 모형이 있는데, 거기서 랜덤 효과 모형을 이용하게 되면은 계층적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정보를 빌려와서 우리가 메타 분석에서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베이지안 방법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상 시험하는 경우에 어댑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안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네.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약간 네. 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네,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장은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